자, 이제 이어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립 요건은요, 539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그리고 이 뜻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요게 양괄호 1번에 나오죠. 원칙.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에게는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이행 의무자에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인정 안 된다고? 인정 안 된다고. 이게 원칙. 이게 원칙. 자,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요.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예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선이행 의무자에게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는 선이행 의무자이더라도 항변권 행사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된다는 거, 예외적으로는. 그렇죠? 예외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예외 첫 번째가 바로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불안의 항변권. 불안하다는 거죠. 상대방 신용 상태가 악화돼서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의무 지고 있더라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외 같은 경우는 중도금을 지체하다가 결국에는 잔금 지급일이 됐을 때, 잔금일자가 도래해버렸을 때, 네,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확인합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했다. 중도금을 안 내고 기다리고 있다가 잔금 지급일 돼버렸다는 거예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사례 보세요. 매수인 A가 중도금을 3월 1일자로 주기로 했었죠? 근데 이거 안 줬다는 거예요. 중도금 안 주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잔금 지급일자, 그리고 매도인이 소유권 넘기기로 한 6월 1일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6월 1일서부터는 항변권 행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된다는 거예요. 예, 된다는 거예요. 자, 매도인은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고, 자,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는 3월 1일자로 중도금 지급, 그리고 6월 1일자로 맞춰가지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에요. 요렇게 시간의 경과죠. 요렇게 시간이 경과되고 있었다. 요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죠. 3월 1일이 됐을 때. 근데 매수인 측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다가, 그럼 요 상태에서는 당연히 항변권 행사가 안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다가 결국 며칠이 됐다는 거예요? 6월 1일 됐다는 거예요. 에? 계속 안 내고 계시다가 결국 6월 1일자가 딱 된 거죠. 요 날짜가 되면은 이제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 도래했으니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항변권. 그럼 여기서의 동시이행관계는요, 동시이행관계는 일단 갑의 소유권이죠. 갑의 소유권이죠. 이 채무하고 그 다음에 을이 중도금 지급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잔금 지급해야 되는 거 뿐만 아니라 3월 1일서부터 지체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뭐 더 줘야 돼요? 이자도 갖다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채무들이 다 싹 묶여가지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예요. 동시이행관계. 그죠?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 안 넘기죠. 네가 중도금하고 이자하고 잔금하고 싹 다 줄 때까지 나는 소유권을 안 넘기겠다는 겁니다. D페이지. 자, 두 번째 예외입니다. D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불안의 항변권이 나오고 있죠. 불안의 항변권 보기 전에 그 위쪽에 니은 확인하죠. 니은이요. 매수인이 선이행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잔대금 일자가 돼버렸을 때 매수인의 중도금,
그리고 다음 날부터 잔급일까지의 지연 손해금, 이자입니다. 자, 그리고 잔대금 지급 채무, 이 세 가지 채무가 다 묶여가지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그 밑에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불안의 항변권. 자, 사례 보세요. 밑에 조문 박스 밑에 사례. A가 활어를 먼저 납품하기로 했어요. 근데 횟집 주인이 부도, 신용상실과 같은 명백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어를 먼저 주기로 했지만 활어 줘야 된다, 활어 안 주고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의 신용상태가 바닥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못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죠?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자, 그 밑에 세 번째 성립요건 갑니다. 쌍방 모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되죠. 그랬을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쌍무계약이니까 채무를 지고 있겠죠. 갑도 채무 지고 있고 을도 채무 지고 있고 둘 다 채무 지고 있죠. 근데 갑이 이행을 안 하는 거죠.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럼 갑이 채무 이행 안 하시면 을도 채무 이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을이 안 하니까 갑은 더 안 하죠. 그죠? 둘 다 안 하는 거죠. 그럼 이 관계는 지금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에? 싸우는 거 평화로운 거. 이거 평화로운 거야, 평화. 이게 바로 평화예요, 평화. 그죠? 둘 다 안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균형 상태. 이런 관계가 바로 동시 이행 관계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에? 동시 이행 관계. 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예요, 이행 지체 아니에요? 이행 지체 아니에요. 을도 이행 지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누구 잘못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죠? 갑도 안 하고 을도 안 하고 둘 다 안 하잖아요. 똑같다는 거 똑같다. 균형 상태. 따라서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이행을 지체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 책임 없는 거. 둘 다 책임 없어요. 책임을 묻고 싶으면 동시 이행 관계를 깨버려요. 이 관계를 깨야 돼요. 이 관계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행해야 돼요. 자, 을이 이행해야 됩니다. 나 이행할게 그러면. 갖다 줘버릴게.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균형 상태가 깨지고 이러면 갑이 어디에 빠지게 돼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이행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행제공 중단이 나오죠. 괄호 속에 보시면은 1회만 제공하고 제공을 중단했다. 왔다가 그냥 가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매도인 측이 있고 매수인 측이 있고 매매 계약 체결됐고요.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계약의 이행 일자를 정하는 거죠. 이행일. 언제 계약을 이행할 것이냐. 이행 일자는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 기억하세요. 8월 12일. 8월 10일 무슨 날이에요? 제 생일이에요. 8월 12일. 자, 그럼 8월 12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매도인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서류를 제공하고,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죠. 일시불로. 8월 12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법무사 사무실, 뭐 예를 들어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서류 서로 줄 거 주고 돈 주고 이렇게 이행하기로 정했습니다. 8월 12일자로.
자, 그래서 약속한 날짜가 돼서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 갖다 준 거예요. 서류를 갖다 줬다. 그럼 이행한 거, 이행 안 한 거? 이행한 거죠, 이행한 거죠. 갑은 이행했어요, 그죠? 갑은 이행했죠. 그럼 을도 와가지고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을이 와서 돈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고 있네요. 전화 때려봤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네요. 그러면 나는 이행을 제공했는데, 아니 나는 이행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받는다 안 받고 있다? 안 받고 있죠. 수령지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죠. 이행지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는 누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을이 잘못하고 있죠. 갑은 이행했는데 을은 안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을에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을은 수령지체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빠져 있다. 근데 왔다가 을이 계속 안 오니까 왔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왔다가 그냥 가셨다고. 왔다가 다시 그냥 갔다고요. 집으로. 네? 사무실 들렀다가 그냥 집에 갔다고요. 이때 서류 냅두고 가야 돼요? 서류 들고 가야 돼요? 서류를 두고 가야 되죠? 안 돼. 들고 갔다는 거예요. 갑이 근데. 갑은 근데 서류를 들고 집에 갔다는 거죠. 들고. 네? 물건이 예를 들어 50억짜리예요. 50억짜리. 근데 도장하고 서류고 다 놔두고 갑니까? 법무사 믿어요? 안 믿어요? 법무사. 믿습니까? 믿어요? 50억짜리. 그러니까 들고 갔다는 거죠. 들고, 서류를 들고 집으로. 그럼 서류를 들고 집으로 가셨다는 거는 과거에는 이행 제공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행 제공하는 거 안 하는 거? 지금은 안 하는 거죠. 갑도 안 하고 을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수령지체다, 수령지체 아니다? 수령지체 아니죠. 그럼 이제 누가 잘못하고 계신 거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갑도 안 하고 을도 안 하고. 그럼 을에게는 따라서 항변권이 있는 거 없는 거? 네? 항변권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죠. 둘 다 안 하고 있으니까. 둘 다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을한테는 항변권이 있는 거죠. 갑이 서류 제공했을 때는 을에게 항변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근데 서류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항변권이 원래 없다가 다시 생겨요. 다시 생기는 거예요. 다시. 둘 다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갑은 결국 이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갑은.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수업 들으러 왔다가 그냥 가시면 수업 들은 거 안 들은 거? 안 들은 게 되는 거죠. 안 들은 게. 왔다 그냥 갔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첫째 줄 봅니다.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 제공했습니다. 한 번. 한 번 서류 줬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만든 거죠. 그러나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자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서류 들고 집에 갔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내려가서 즉 보세요. 즉. 밑에서 세 번째 줄 즉. 갑이 이행 제공 있었음에도 을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서 수령지체에 빠져 있는 경우에, 갑이 이행 제공 중단해서, 갑이 이행 제공 중단했다는 게 쉽게 표현하면 서류 들고 어디로 갔다? 집에 갔다는 거. 이행 제공 중단. 다시 이행 제공 없이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하면 수령지체에 빠졌던 을도 항변권 행사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요. 된다고요. 된다고. 행사할 수 있다. 그죠? 행사할 수. 둘 다 안 하고 있으니까. 자, 효력으로 내려갑니다. 실체법상 효력부터 확인하죠. 여기서 양괄호 2번을 확인하세요. 자,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는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둘 다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 지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이행 지체 책임 없다. 둘 다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행을 한 사람이 해버리면 그때 이행 지체에 빠지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확인하세요. 이행지체 책임 면제 효과는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 뒷페이지로 가세요. 자, 542페이지 소송상 효력 확인합니다. 자, 파란색 2번에 소송상 효력, 양괄호 1번에 상환 이행 판결 확인하세요. 상환 이행 판결. 자, 항변권은 소극적 이행 거절 권능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관철시키려면은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때 한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소송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주장하시라는 거예요. 주장. 양괄호 2번 소송에서 피고가 항변권을 원용했다. 이 원용이라는 말이 주장입니다. 그때 떨어지게 되는 판결이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상환 이행 판결입니다. 원고 일부 순소 판결. 비기 판결이죠. 자, 그리고 밑에 쪽에 3번 확인하세요. 파란색 3번. 항변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랬죠. 왜 진행한다 그랬어요?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건 뭐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항변권 행사는 기다리는 거니까. 그죠? 기다리는 거니까, 항변권 행사는. 자, 여기까지 해서 항변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뒤로 가서 위험 부담으로 가죠. 546페이지. 546페이지. 원래 저한테 연락이 거의 안 오거든요. 연락이.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이제 친구 관계가 다 끝이 나요. 친구 관계가 다 절단 나버려요. 강의하면요. 왜냐면 퇴근하면은 뭐 거의 12시, 1시인데 어떻게 뭐 친구를 만나고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연락이 안 와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근데 이제 질문 다시는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 질문 다시는 거. 그거 하면 이제 문자 오거든요. 답하시라고 문자가 와요. 교수님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게 계속 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걔를 통해서 이제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질문을 해요. 새벽에 2시, 4시 이럴 때요. 근데 제가 잠을 잘 안 자기 때문에 그때 질문을 하셔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시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왜 질문 안 하시죠? 질문 엄청 많이 이렇게 받는데 온라인 수강생분들로부터. 여러분들 질문 안 하세요? 다 잘 아니까? 아니 홈페이지 게시판에다 쓰시라고. 게시판에다가. 카톡은 하지 마시고요. 게시판에 글이 많아야지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예. 쓰고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뭘 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질문. 홈페이지 보면 Q&A라고 돼 있어요. Q&A. Q&A 이렇게 돼 있어요. Q&A 이렇게 돼 있다고.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 후기가 있거든요. 수강 후기. 거기 차민혁 들어가셔가지고 최고. 최고 이렇게 수강 남겨주시라고 이렇게. 아시겠죠? 예. 자, 위험 부담 들어갑니다. 위험 부담. 자, 위험 부담에서 좀 민망하네요. 예. 자, 쌍무계약의 두 번째 효력이 바로 위험 부담입니다. 위험 부담. 자, 위험 부담은요, 이런 사례자. 대부분 사례가. 자, 갑이 매도인, 을을 매수인으로 해가지고 매매 계약이 체결돼요. 자, 갑이 을한테 주택을 넘기기로 했어요. 주택을 넘기기로. 집을 팔기로 했다. 집을 팔기로 했는데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을이 대금 지급하고 갑이 목적물 인도하고 그런 거 하기 전에 주택이 멸실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불능됐으니까 이런 불능을 무슨 불능이라고? 후발적 불능. 이런 걸 후발적 불능이라 그러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일단 유효해요, 유효는. 성립 당시는 문제가 없었는데 성립되고 나서 불능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후발적 불능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 아무런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위험 부담의 법리예요. 위험 부담. 그러면 채무자라고 하는 것이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채무자예요? 네, 둘 다죠. 근데 약속했잖아요. 채무자 정하자고.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 채권자를 판단할 때는 매매 목적물 가지고 판단합니다. 매매하기로 한 매매 목적물이 주택이죠. 그죠? 자, 그러면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중에서 주택을 넘길 의무가 있는 자, 채무자가 누구예요? 넘길 의무가 있는 자. 이자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매도인이 채무자. 그리고 주택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자가 매수인이죠. 얘가 채권자라는 거죠. 에?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약속해요. 매도인을 채무자로, 에? 매수인을 채권자로 약속하자는 거죠. 채무자한테 귀책이 없어요. 갑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멸실된 것이 지진에 의해서, 천둥 번개에 의해서, 뭐 낭뢰에 의해서 주택이 멸실이다. 이런 식의 자연재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도 귀책이 없고, 그리고 덩달아 채권자에게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지. 둘 다 잘못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가 바로 위험부담의 원칙. 이게 바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위험이라는 건 손해죠. 그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시킨다는 거죠? 채무자 갑한테 부담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도 잘못 없어요. 그리고 채권자에게도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법리가 적용되면은 첫 번째, 갑과 을 쌍방은, 채무자 갑과 채권자 을 쌍방은 둘 다 지고 있던 채무를 면하게 돼요. 둘 다 채무를 면한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물건 넘길 채무가 없고, 을도 갑에게 대금 지급할 채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멸상 결련성. 따라서 두 번째,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 대해서 돈 달랐고, 돈 가지고 오시라고 이행 청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면해졌기 때문에, 그죠? 면제가 됐기 때문에 이행 청구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갑이 이미 을로부터 뭐 계약금이라던가 중도금이라던가 그런 거 받으셨으면 받았던 거 돌려줘야 되죠. 그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칙적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예요. 자, 근데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는데, 채무자에게는 귀책이 없는데 채권자에게는 귀책이 있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채권자 측에서 수령을 지체하는 바람에 불능이 돼버린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다름 아닌 이 주택이 멸실돼버린 것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요, 지금? 을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을 누구한테 부담시켜야 된다고? 채권자한테 부담시켜야 된다고, 예외적으로. 자,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된다는 거예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요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요게 적용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서는 양 당사자 둘 다 채무를 면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에서는 갑은 채무를 면한다. 갑만 채무를 면해요. 잘못이 없는 채무자 갑만 채무를 면한다. 자, 그러면 갑만 채무를 면한다는 건 채권자 을은 채무를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을은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따라서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돈 달라고, 돈 가지고 오시라고 이행 청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이행 청구를. 자, 세 번째, 갑이 채무를 면함으로써 뭔가 얻은 이득이 있다면 이득은 돌려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는 똑같습니다. 이게 위험 부담이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전에,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기 전에 위험 부담은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이걸 아셔야 돼, 이거를요. 이걸 모르죠, 사람들 이거를. 그죠? 기본에 충실해야 되죠, 그죠? 기본에 충실.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으면 이때는 무슨 법리가 적용되죠?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러면. 예? 이러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이죠, 그죠? 일단 지울게요. 자, 일단 위험 부담은요,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 책 보죠. 자, 위험 부담의 뜻부터, 자, 위쪽에, 자, 546페이지입니다. 위험 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돼서 소멸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가 소멸하느냐의 문제, 이게 바로 위험부담입니다. 자, 여기서 양괄호 1번에 위험의 뜻이 나오죠. 위험이라는 건 손해입니다. 손해. 자, 양괄호 2번이요. 채무자가 누구냐? 채무자 누구라고요? 매도인. 매도인이 채무자죠. 그죠? 자, 양괄호 3번에 채권자는 누구다? 매수인. 채권자 매수인. 자, 파란색 2번 확인하세요. 위험부담은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 자, 밑으로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537조 쌍무계약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둘 다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자, 오른쪽 가서 요건 확인하세요.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법리가 적용되려면은 요건 첫 번째 후발적 불능이어야 된다. 후발적 불능.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나와 있듯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어야 돼요. 둘 다 잘못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인 거죠. 자연재해.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예컨대 태풍 같은 천재지변 이런 거죠. 아니면 제3자의 불법. 둘 다 역시 잘못 없죠. 아니면 토지가 수용됐다. 이런 것도 둘 다 잘못이 없는 거죠. 자, 내려가서 효과요. 자, 효과 첫 번째, 쌍방의 의무는 대등하게 소멸한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건물 매도인은 건물 인도 의무가 소멸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대금 청구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금 지급 의무도 뭐가 돼버렸기 때문에 소멸했기 때문에 둘의 채무가 싹 다 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넘길 필요가 없지만 돈 달라고 청구도 못하는 거죠. 둘 다 면했다, 채무를. 동그라미 3번이요. 지급받았던 계약금 돌려줘야 된다. 그냥 주면 돼요? 2배로 줘야 돼요?
그냥 주면 되죠. 뭐 2배로 줍니까? 그죠? 그냥 주면 되죠. 그냥. 자, 밑에 양괄호 2번이요. 손해배상 청구 안 됩니다. 둘 다 잘못이 없어요. 손배 청구 안 된다. D페이지. 자, 예외적으로는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538조. 1항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자, 누구한테 책임 있다고요? 채권자한테 책임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채무자 측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밑에 줄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그때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2가지 경우라는 겁니다. 채권자에게 귀책이 있든가 아니면은 수령지체 중에 문제 생겼든가. 이렇게 채권자 위험부담이 적용되면 이행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요. 그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요건 확인하세요. 자, 첫 번째 양괄호 1번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자, 그 밑에 양괄호 2번 아니면 채권자 측에서 수령을 지체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용은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 효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위험이 부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 측에서는 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이요. 채무자의 이익 상환 의무입니다. 자, 채무자 측에서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뭔가 얻은 이득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뭐 하시라고요? 돌려주라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밑에 사례 보세요. 펜션을 10억에 매매하면서 등기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거죠. 통상적으로는 등기 비용 누가 부담하죠? 매수인이 부담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그 등기 매수인이 하죠. 그죠? 법무사 비용 얼마예요? 모르겠네요. 비싸죠. 아무튼 그죠? 10억, 목적물이 10억짜리니까 이거 많이 받죠. 법무사 비용을.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라고 쳐봐요. 100만 원이라고. 법무사 비용이. 예? 부담스럽잖아요. 100만 원 부담스럽죠. 그죠? 자, 이걸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자, 근데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서 펜션이 멸실돼 버린 거죠. 그러면 적용되는 법리는 채권자 위험 부담이고,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10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에? 10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거죠. 자, 뭐죠? 이 싸한 분위기는 뭐죠? 자, 펜션 팔기로 했다는 거죠. 10억에 사기로. 10억에 사기로. 그죠?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기로? 매도인 갑이 부담하기로. 그죠? 등기 비용 매도인 갑이 부담하기로. 얼마? 등기 비용 100만 원, 100만 원. 자, 근데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펜션이 멸실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멸실됐다면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법리가 적용되겠지만 을의 잘못으로 멸실됐다고. 그럼 적용되는 법리는 무슨 위험 부담?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그러면 펜션 날아가 버린 것이 네 책임이니까 갑은 을한테 야 10억 갖고 온나. 10억 갖고 오라고 이행 청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펜션 누가 날려먹었으니까? 을이 펜션 날려먹으셨거든요. 자, 따라서 갑이 을 상대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 근데 여기서 펜션을 넘겨야 되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원래 갑이 부담하기로 했던 등기 비용, 이건 부담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게 갑이 얻은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을한테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 빼시라고? 100만 원 빼시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냥 네가 채무를 면하면서 이득 얻었으니까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줄에 이러면 나오잖아요. 등기 비용만큼의 이득을 네가 얻은 거잖아. 그거 상환하시라고요. 100만 원 상환.
부당이득 반환 의무예요.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대상 청구권 보죠. 대상 청구권. 자, 칠판 좀 닦고 대상 청구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가 수용될 수가 있겠죠. 자, 토지가 수용됩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자, 매도인갑이 을한테 넘기기로 약정했던 것이 토지입니다. 토지를 넘기기로 했죠. 그리고 을이 그 토지를 사기로 했어요. 자, 토지를 3억에 사기로 했습니다. 3억. 자, 그럼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죠. 매매 계약 체결. 근데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땅이 수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수용됐으니까 갑은 을한테 토지를 넘겨줘요, 못 넘겨줘요? 못 넘겨주죠. 불능이죠. 성립되고 나서 불능이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이 불능의 원인은 갑한테 있는 거예요, 을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 잘못으로 불능된 거죠? 둘 다 잘못 없죠. 토지가 수용된 거니까. 그죠? 자, 따라서 채무자 측에서도 채권자 측에서도 귀책이 없기 때문에 토지 수용에서는 적용되는 법리가 뭐겠다?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자, 따라서 토지 수용에서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처럼 갑은 토지 넘길 채무를 면하게 되고 을은 3억을 안 줘도 되고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토지가 수용돼가지고 보상금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수용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4억이에요. 그럼 누가 배 아프죠? 누가 배 아파 죽겠죠? 배 아파 죽겠죠. 그죠? 배 아파 죽죠, 이러면. 여기서 채권자 측에서 이 보상금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하는 거. 자, 저당권자가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효력 주장하는 걸 물상대위라 그러죠. 자, 그런데 채권자 측에서 이런 가치 변형물의 효력 주장하는 걸 가리켜서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 청구권. 이 수용 보상금이 가치 변형물이죠. 그죠? 가치 변형물. 여기에 효력 주장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효력 주장할 수 있어요. 대상 청구권. 근데 을이 보상금 4억을 달라고 하려면 이거 달라고 하려면은 당연히 3억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3억 줘야죠. 그죠? 3억 주고 보상금 이거 빼가셔야죠. 그 내용입니다. 자, 보죠. 자, 대상 청구권 개념부터 확인합니다.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결과 채무자가 이행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자, 지금 이 따옴표 안에 이행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 이게 바로 가치 변형물이죠. 보험금이나 보상금 이런 거죠. 자, 이때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신하는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목적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토지 수용으로 인한 수용 보상금 청구권, 건물 화재로 인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 변형물들입니다. 밑에 요건 확인하세요. 채권자가 대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 이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3억을 주고 3억을 안 주고 3억 주고 4억 가져가시라고요. 자, 밑에 효과 확인합니다. 토지계약 체결 후에 토지가 국가에 의해서 수용됐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매도인은 수용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서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리가 뭐라는 거예요? 채무자 위험부담이라는 거죠. 채무자 위험부담. 자, 둘째,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고 대상 청구권을 통해서
보상금 달라고 청구하거나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셋째는 뭐 보실 필요가 없겠고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시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중요 기출 문제 27회 기출. 자,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인도 전에 소실됐다. 틀린 겁니다. 누가 지금 채무자예요? 누가 매도인이죠? 을 소유 주택. 자,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요. 그럼 을이 매도인이죠. 그죠? 을이 매도인이죠. 따라서 누가 채무자? 을이 채무자죠. 그죠? 자, 매도인이 을이고 채무자도 을이고. 자,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인도 전에 소실됐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라고 후발적 불능이라고. 후발적 불능이라는 겁니다. 지금 후발적 불능이야.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얘가 채무자. 갑이 채권자예요. 갑하고 을하고 바꾸는 거예요. 아, 이건 반칙 아닙니까? 채무자 갑으로 해야죠. 그죠? 채무자 을로 하면 반칙이죠. 뭐가 반칙이에요? 반칙 아니지. 계속 바꿔요. 출제하시는 분들은 헷갈리라고 계속 바꿉니다. 자, 틀린 거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둘 다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법리 적용돼야 돼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이니까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 2번입니다.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 소실.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면은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다.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죠? 채권자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문 3번에서 적용되는 법리는 뭐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을은 갑에 대해서 이행 청구, 대금 지급 청구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 자, 4번입니다. 을의 과실로 소실이다. 이러면은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는 거죠. 4번에서 적용되는 법리가 바로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행불능이요. 따라서 이때는 최고 없이 상대방 갑은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겠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 소실이다. 수령지체니까 이때 5번 지문에서 적용되는 법리가 뭐죠? 채권자 위험 부담. 채권자 위험 부담이에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해야 되죠. 헷갈리죠? 헷갈리죠. 갑과 을만 바꿨을 뿐인데, 그죠? 엄청 헷갈리죠. 여러분들 표정이 안 바꿨어도 헷갈렸을 거예요. 이런 표정이시네요. 일단 계약이 성립되는 당시를 기준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립된 당시. 자, 항상 불능이라는 건 계약이 성립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립될 당시. 자, 계약이 성립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성립하기 이전부터 불능. 그게 무슨 불능이라고? 원시적 불능. 그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없음. 무효. 자, 그런데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불능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후발적 불능. 네? 성립되고 나서 불능. 후발적인 불능.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 유효라고 무효라고? 얘는 유효라고요. 유효.
자, 여기서 원시적 불능 중에서도 원시적 불능이면서, 자, 첫 번째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다 불능. 이때 적용되는 법리가 뭐라 그랬어요? 535조에서 규정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불능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의 자가,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 대해서 신뢰 손해배상 책임 묻는 거. 요거. 근데 뭐를 넘길 수 없는 거? 이행이익을 넘길 수 없는 거. 자, 두 번째. 그럼 전부 불능이 아니라 원시적 불능이면서도 일부가 불능이면 이때 적용되는 건 뭐죠? 이때 적용되는 거 바로 수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수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다는 거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때 적용되는 법리는 뭐죠? 담보 책임이라는 거죠. 그죠? 담보 책임. 숨 넘어가겠네요. 담보 책임. 폐활량이 늘어나죠. 답을 늦게 하실수록. 그죠? 담보 책임. 그래서 이렇게 원시적 불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논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계책하고 담보 책임하고. 자, 근데 후발적 불능에서는 자, 후발적 불능. 자, 3번이라고 할게요. 3번. 자, 후발적 불능에서는 먼저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는 거. 자,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다면은 이때는 위헌 부담 법리가 적용되는데 위헌 부담은 두 가지잖아요, 지금. 채무자한테 귀책이 없는데 채권자에게도 귀책이 없을 때. 이때가 무슨 위헌 부담? 채무자 위헌 부담. 채무자 위헌 부담. 채무자 위헌. 네? 채무자 위헌. 자, 그러면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는데 채권자에게는 귀책이 있다. 채권자 네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거다. 아니면 채권자 측에서 수령을 지체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이때 적용되는 위헌 부담은 예외에 해당되는 채권자 위헌 부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채권자 위헌 부담.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예요.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지. 야, 네가 집을 넘기기로 했는데 그 집이 네 잘못으로 날아가 버렸네. 이렇게 이때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채무 불이행이라고요. 이게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법정 해제권. 그래서 불능에서 나오는 이 뭡니까? 이 출제 논점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신뢰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 묻는 거. 자, 두 번째, 원시적 불능이면서 일부 불능일 때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담보 책임으로 문제 해결한다.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다면은 이때는 위헌 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위헌 부담. 네, 그 안에서는 채권자 위헌 부담과 채무자 위헌 부담이 있다. 자,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으면은 채무 불이행이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문제를 출제할 때 지금 이 뭡니까? 27의 기출 문제, 이게 지금 위헌 부담 문제잖아요. 위헌 부담 문제. 그러니까 위헌 부담만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위헌 부담 지문 안에서 4번 지문. 이게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썩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불능 안에서 섞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헌 부담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